네, 안녕하세요. 토크아이티 진행을 맡고 있는 지식 PD 고성입니다. 오늘은 비용 절감을 위한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 방안, 어떻게 인텔리전트한 아카이빙을 우리가 어떻게 회사 내에 그것을 수립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주제로 베리타스 코리아의 안영진 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먼저 이런 이제 현재 어떤 데이터 관점, 데이터 관리 관점에서 현재 담당자들이 기업인 담당자들이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지금 대부분 이제 만나봤던 현업에서는 이제 데이터 담당자분들의 고민들이 이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IT 트렌드는 이제 최신 기술들이 새로 나오고 있고요. 네. 뭐 가상화라던가 뭐 VDI, 클라우드, 그다음에 뭐 내부 규정 준수라던가 네. 뭐 IoT 얘기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막상 이걸 도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프라들이 이제 점점 복잡해진다라는 거죠. 네네. 근데 그 복잡해진 인프라에 대해서 또 데이터도 비정형 데이터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많이 생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막상 도입하려 그러면 사실 IT 예산보다도 더 비싼 비용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예산 동결 얘기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인력 감원 얘기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데이터의 증가 부분이라는 거죠. 네. 네, 데이터의 증가와 관련돼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비용이 늘어난다거나 그다음에 업무 시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다양한 위험 요소들을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자, 그 데이터 증가가 네. 기업 내에서 어떠한 IT 인프라스트럭처에서부터 솟아나오고 있는 건지 네. 그거 좀 짚어주시죠. 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날 기업 내 인프라스트럭처를 다 보시게 되면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이메일을 처음에 도입을 했던 거고요. 네. 그리고 서로 문서 공유를 하기 위해서 이제 파일 서버들, 네. 그리고 뭐 최근에는 이제 서로 대화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뭐 메신저라던가 그다음에 뭐 서로 문서 공동 작업하기 위한 뭐 쉐어포인트, 그다음에 다양한 업무 회의를 통해서 문서 회의록, 네. 이제 다양한 곳에서 이런 비정형 데이터들이 생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지금 뭐 예전부터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뭐 네. 문서 관리 시스템 뭐 이런 네.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뭔가 이슈가 있으니까 오늘 뭐 네네. 새로운 대안을 갖고 나오신 네. 것 같은데, 네. 네, 맞습니다. 기존의 문서 관리 시스템은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네. 기존 같은 경우는 뭔가 문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문서 관리 솔루션을 도입을 했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네네. 네. 여러 벤더들에서는 그런 다양한 문서 관리를 하기 위한 솔루션들을 제공했는데요. 막상 기업들은 이제 그런 인프라스트럭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런 비용들이 이제 많이 들다 보니까 많이 들고 또 막상 도입했는데 활성화 또 잘 안 돼. 맞습니다. 네, 그런 것도 많죠. 맞습니다. 결국엔 중요한 건 그 임직원들의 사용자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죠. 늘 쓰던 파일 서버랑 아니면 이런 그 이메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쓰던 대로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바꾸라고 하니까 많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 경험은 있는 그대로 두고 네. 백엔드에서만 그걸 하자. 네, 뭐 오늘 맞습니다. 그런 주장을 맞습니다. 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방법론을. 늘 쓰던 파일 서버, 늘 쓰시던 이메일 서버 그냥 그대로 네. 쓰시라는 거죠. 네네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그 베리타스에서 우리가 이미 익숙한 어떤 그 사용자 경험은 그대로 유지한 채 백엔드 쪽에서 얼마나 이것이 이제 그 인텔리전트하게 그 생산성도 높이고 비용도 절감시켜 주는지 네.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셔야죠. 그죠? 네, 말만 이렇게 맞습니다. 하면 안 되고요. 네, 네. 맞습니다. 자, 일단 이제 비용 얘기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데이터 관점에서 도대체 비용은 얼마나 낭비되고 있는 겁니까? 데이터 관점에서. 데이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일단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은 최근에 글로벌하게 데이터 쌓여 있는 것은 한 7.8 제타바이트였고요. 네. 사실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 데이터는 이제 1.2 제타바이트 정도 네네.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앞으로 한 10년 정도만 더 지나고 나니까 약 40배에 다다라는 이제 네. 40 제타바이트 정도 수준이라는 거고요. 네. 사실 이런 제타바이트 단위를 잘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기껏해야 요즘 나오는 거는 뭐 기가바이트, 네. 테라바이트 정도 네. 수준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데이터 웨어하우징 그 밴드 네. 이름도 테라시스 네, 테라 맞습니다. 있잖아요. 누가 제타라고 감히 상상해도 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 엄청나게 이제는 데이터가 폭증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가트너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쌓이고 있는 이 데이터 그 중에 69%는 법적 보존 때문에 꼭 보관해야 되는 데이터도 아닌 거고요. 그리고 뭐 규정 준수 때문에 보관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아니면
비즈니스 업무를 하기 위한 관련된 자료도 아니라는 거죠. 그 또한 이 1페타바이트당 유지 보수하는 비용들이 매년 50억 정도, 약 네. 500만 달러가 소요되고 있다라는 게 현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데이터,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에 네. 뭐를 10분의 7이 네. 거의 한 70%가 네.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 네. 때문에 데이터로 인해서 소요되는 모든 비용들이 네. 만약에 이것이 뭔가 이것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면 네네. 그만큼 비용도 절감된다고 그렇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이제 보안에 대한 네. 위험도 이제 줄어들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뭐 정말 필요한 거 찾는 거는 그 문서 어디 있지? 이런 네. 것들은 지금 다들 이런 경험들 다 해보셨을 거예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법무팀이 나오는데 네. 감사팀은 약간 이해가 네. 가요. 네. 법무팀은 왜 나오는 거죠? 이분은? 네. 우리 이제 IT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렇죠. 네. 일단은 이런 데이터, 이 어.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이런 전자 문서들이 예전에는 그냥 임직원들이 생성하고 임직원들이 찾아서 썼던 거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제대로 잘 활용하고 있는지 불법적인 자료라든가 불필요한 데이터가 있는지에 대한 네. 이제 내부 감사팀들 감사하는 정도 수준이었던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법률시장 개방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음. FTA 체결이 되면서 네. 이런 이디스커버리 해야 된다라는 한국어로 이제 전자증거 개시 제도라고 하죠. 네네. 네. 그런 이제 이디스커버리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음. 이미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뭐 레드오션 될 정도로 당연스럽게 하나의 그냥 일반적인 용어가 됐군요. 그쵸. 그냥 제너럴 용어가. 맞습니다. 소송이 걸리면 이디스커버리는 당연스럽게 할 수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자, 같고요. 우리 여기 그 일단 법률시장 개방이라고 했는데 네. 우리나라도 그럼 이것이 뭐 개방된 겁니까? 지금 될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법률시장 개방은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한미 FTA가 발효되고 난 시점부터 1단계를 개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총 3단계에 걸쳐서 진행하는데 현재까지는 2단계까지 이제 개방이 됐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네. 약 발효 후 5년 뒤인 2017년 3월 15일 그때가 이제 완벽히 3단계까지 법률시장이 개방이 되는 아,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뜩이나 지금 그 서구 사람들은 네. 소송을 네. 거의 뭐 그게 생활화됐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이 우리나라도 그것이 벌어진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또 사실 우리나라 웬만한 기업의 네. 주주들은 네. 외국인들이잖아요. 네, 지금. 맞습니다. 자, 근데 이디스커버리라는 용어를 네. 아직까지 우리 시청자분들은 IT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잘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네네. 도대체 이디스커버리가 뭔지 좀 쉽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대부분 전산팀 담당자라고 하면 일단 이디스커버리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자료 찾아주는 제출한다. 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아, 소송이 걸리면 자료들 보통 제출하잖아요. 네. 그거를 예전에는 하드 카피된 문서들을 이렇게 법원에 제출을 했었는데요. 네네. 요즘 이제 그게 불필요하고 아.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전자문서 쪽으로 이제 제출하는 쪽으로 넘어갔는데 네네. 결국엔 전산팀에서는 사실 알고 보면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해왔다라는 겁니다. 네. 기존에는 뭐 백업된 거 복구해서 찾아내고 그 다음에 누구 특정 사용자 찾아서 뭐 간사팀에다 네네. 제출하고 이런 작업들을 했었는데 그런 게 예전에는 그 빈번하게 일어난 게 아니라 그냥 진짜 1년에 한두 그렇죠. 번 얼마 그렇죠. 없었는데 네네. 이제 소송이 걸리고 이제 이디스커버리를 진행하면 어쩌면 그 이디스커버리 기간이라고 하는 120일 120일 내에는 진짜 백업 뽑고 자료 찾고 추출하고 이런 작업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셔야 될 거라는 거죠. 야, 이게 저한테는 2017년 3월 15일이 네. 이때 이후로 전산팀에서는 네. 하나 재앙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실제 기업들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런 증거 자료들을 잘 갖고 잘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데 안 돼 있으면 이제 결국엔 의지할 때는 백업 데이터밖에 없는 거고요. 네네. 사실 뭐 요즘 이게 소송 우리나라에서 뭐 삼성하고 애플이 제일 많이 딱 떠오를 거예요. 소송하면 네, 그죠? 맞습니다. 사실 애플하고 삼성 사례는 사실 웬만한 국민이라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이때 소송 사건에서도 얘기 드렸던 거는 애플이 결국엔 삼성한테 약 25억 2,500만 달러, 약 우리 돈으로 한 33조 원. 3조 원. 네. 그 정도에 대한 비용을 이제 소송을 걸었던 건데요. 최근 전자신문에서 검색해 보니까 그때 소송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보니까 이디스커버리 하는 이 소송 비용만 약 2억 달러 정도. 2천억. 네, 한국 돈은 약 2천억 원 정도 수준으로. 그러니까 거의 소송액의 네. 한 10%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변호사한테 가는 돈이. 그렇죠. 로펌한테만 맞습니다. 가는 돈이. 맞습니다. 야, 네. 어마어마한 돈이네요, 이것이.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제 베르타스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많이 됐는지를 한번 찾아본 결과가 네네. 이제 랜드라는 기업이었었는데요. 네. 실제 컬렉션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두 번째는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 이제 데이터 수집한 데이터를 인덱싱하고 색인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검색해서 결과를 찾아서 검토를 하죠. 예, 그 검토하는 비용이 저렇게 많이 걸린다라는 그러니까 거죠. 일기가 데이터 일기가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17,000불이니까 네. 17,000불이니까 우리가 돈은 한 2천만 원 돈? 그렇죠. 2천만 원 돈이 들어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변호사한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 회사가 네. 이 소송이 벌어지면 네. 일단 변호사들은 데이터 다 달라 일단 그럴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자기네가 하겠다고. 네, 맞습니다. 근데 아까 사실 그 데이터 중에 70%가 네, 네, 그렇죠. 거의 무의미한 것들인데 네, 맞습니다. 그것마저 그 가비지 데이터가 줘버리면 네, 엄청난 돈이 그렇죠. 나가는 거죠. 그죠? 그렇죠. 변호사한테. 맞습니다. 네, 가비지를 분석하라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것이 그러니까 그런 비용도 엄청 많이 들지만 네. 잘못하면 아까 그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네. 기간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기간 맞습니다. 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네. 쓸데없이 가비지까지 다 줘가지고 네. 정말로 필요한 것을 그렇죠. 못 줄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소송에 질 수도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굉장히 크리티컬한 거네요. 네, 그런 맞습니다. 것들 비용뿐만 아니라 엄청난 또 기회와 위협을 그렇죠. 동시에 뭔가 하는 네, 맞습니다. 그런 요소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그래서 이게 법률 그런 거하고 네네. 우리 IT 쪽 데이터 한 사람 뭐가 관련이 있나 생각했는데 네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굉장히 이것이 진짜 그 FTA가 돼가지고 2017년 네. 3월부터 네. 발효가 되면 네. 진짜 현실적인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렇죠. 실제 법무팀에서는 이런 것도 이제 활성화돼서 열심히 활발해질 텐데요. IT 부서에서는 사실 이런 걸 모르고 있다고 왜 이렇게 법무팀에서 자료를 그렇지, 요청할까? 그렇지. 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게 될 거라는 네네. 거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그 요새 데이터가 있으면 네. 데이터를 위해서 뭐 개인정보보호법 하여튼 데이터 잘못하면 네. 엄청난 처벌이라든지 그렇죠. 그 회사의 또 명운도 달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요소들 좀 몇 가지 짚어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이런 데이터들, 서버나 PC에서 생성되는 이런 회사의 기밀 문서들 데이터들은 네. 기본적으로 많이 집으로나 아니면 요즘 세상이 좋아서 이제 클라우드로 동기화도 많이 하지 네네,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로 많이 흘러간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 업체에서 이제 산업 스파이가 생기게 되는 거죠. 경쟁사에서 어떤 자료를 갖고 와라. 네. 그러면 이제 퇴사하면서 많이 이제 옮겨가는 이런 산업 스파이도 많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 이제 막 다양한 보안 솔루션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DRM이라던가 네네. 그다음에 뭐 매체 제어 솔루션, DLP 이런 걸 해서 외부로 데이터를 못 나가게끔 많이 방지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성해 놨지만 네. 막상 이제 외부 기관 같은 경우는 틀리다라는 거죠. 아무리 보안 솔루션이 잘 돼 있어도 이거 DRM 암호화돼 있는 거 복호화해 라고 하면 복호화해야 되는 거고요. 네네. 매체 제어 풀라 그러면 매체 제어 풀어야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제 저희 그 외부 기관에서는 어떤 뭐 홍길동에 대한 몇 년도부터 몇 년도 데이터를 줘라고 이렇게 들고 오는데 그거에 맞는 데이터를 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를 대응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PC를 통째로 다 줘야 되는 거고요. 뭐 검찰이 다 가져가듯이. 네, 맞습니다. 노트북 가져가듯이. 네,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사전에 다 미리 다 정리를 하고 그 데이터를 바로 즉석에서 줄 수 있었다면 네. 사실상 뭐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갈 필요도 없다라는 거고요. 네. 하여튼 뭔가 이게 데이터가 이렇게 막 많이 있으면 네. 그만큼 뭐 비용도 그렇지만 그 보안의 위협은 네, 같이 증가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우를 이제 얘기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네, 어떻게 할 맞습니다. 거냐 우리가 이걸 문제는 이제 인식을 했고요. 네. 자, CDO. 네. 미국에서는 CDO라는 게 또 있나 보죠? 네, 이제 CFO처럼, CIO처럼.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CIO, CF, CSO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국내에는 이제 다 알려져 있지만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CDO라는 내용이 이제 새롭게 데이터 최고 책임자라고 등장을 했고요. 네. 실제 뭐 이거 위키피디아나 이런 곳에서 검색해 보면 진짜 CDO가 어떤 롤을 하는지도 나와 있고요. 네, 가트너에서는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2015년에 약 글로벌 기업 25%는 CDO를 뽑겠다고 약속을 했다. 네. 네, 그만큼 이 데이터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네. 사실 우리나라는 사실 이 거버넌스, 네. 거버넌스라는 것이 잘 우리나라 문화가 지금 네. 기업에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정치 안 네.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요소들은 네.
뭐 거버넌스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가 아니라 네네. 굉장히 프랙티컬한 이유로라도 그런 네네. 것도 뭔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베리타스에서는 이 관련돼 가지고 어떤 해결 대안이 있는 겁니까? 네. 저희 베르타스에서는 이제 데이터 인사이트와 엔터프라이즈 볼트, 그다음에 이디스커버리 플랫폼을 이제 통합 제품 포트폴리오로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네. 이제 데이터 인사이트를 통해서 현재 기업 내에 있는 전자문서들, 네, 가시성들을 확보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어떠한 데이터들이 어떠한 경로, 어떤 폴더에 무슨 데이터들이 있고 오케이. 실제 이 액세스가 얼마나 안 되고 있는지, 네네. 얼마나 오랫동안 안 쓰고 있는 자료들인지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의 모든 것들을 속성이 다 네. 나오는 거네요. 네, 리포트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CDO가 정책을 수립을 하는 거죠. 정책을 수립을 해서 나중에 엔터프라이즈 볼트라는 제품이 네. 이제 그 정책에 맞게 자동화되는 네. 불필요한 데이터는 파기하게끔 필요로 한 데이터는 몇 년을 필요한지 5년이면 네네. 5년, 10년이면 10년 자동으로 이제 보존하고 파기되는 네네.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법적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됐을 때 별도 이제 이디스커버리 플랫폼을 이용해서 증거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라는 네. 컨셉이라고 보시면 그럼 될 이런 것 같습니다. 것들은 이런 이 모듈들은 네. 뭐 한꺼번에 다 뭐 도입을 해도 되지만 네. 모듈별로 따로따로 도입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대부분 기업들이 이제 1단계로 이제 데이터 인사이트를 도입하셔서 이제 데이터에 대한 가시성을 먼저 보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정책 수립하고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이제 엔터프라이즈 볼트를 도입해서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대부분 이디스커버리 플랫폼들은 먼저 도입은 안 하시고요. 네. 예, 나중에 이제 소송이 걸리면 그때 도입하셔서 예, 적용하는 그런 어때서 프로세스입니다. 엔터프라이즈 볼트는 네. 그 회사 내에 네. 어떤 데이터에 대한 네. 어떤 그 정책이 네. 일단 수립이 된 다음에 이제 맞습니다.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들 구동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구체적으로? 네. 이제 데이터 인사이트 관리자가 예, 화면에서 웹 베이스로 접근해서 이제 현황들을 볼 수 있고요. 네. 예, 데이터 인사이트가 접근해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곳은 뭐 나스 스토리지라던가 그다음 윈도우 파일 서버, 네. 그다음 뭐 MS 쉐어포인트와 같은 그런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는 곳, 그곳에 접근해서 어떠한 파일들이 어떻게 저장되고 있는지를 가시성을 보여준다라는 네.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뭔가 회사 내에 있는 네. 기업 내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은 네. 이제 다 이제 뭔가 그 투명하게 네.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죠? 맞습니다. 도대체 어떤 파일들이 파일 서버에 저장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이제 한번 리포트로 다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지금 그 우리나라 기업들은 네. 지금 이런 가시성들이 네. 한 몇 프로 정도의 기업이 좀 돼 있나요? 투명 지금 느끼시기에 제가 개인적으로 음. 보기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뭐 문서 관리 솔루션을 도입한 고객사들을 제외하고는 다 파일 서버나 이런 것을 쓰고 있는 곳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잘 없다 보니까 네. 그냥 매년 그냥 부족한 아. 스토리지를 사는 컨셉이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그 해당 담당자들도 사실 불필요한 데이터가 저장된 거 압니다. 예, 이거는 예전에 퇴사자들이 올린 거다. 네. 아니면 이건 예전 시스템에서 갖고 온 데이터다. 사실 알지만 어떠한 데이터를 지워야 될지는 그 현업 부서한테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또 우선순위 높은 것들 때문에 네네. 좀 밀리겠네요, 그런 것들이. 네, 아무래도. 맞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화면 좀 보도록 할까요? 지금 보이는 화면이 이제 데이터들 얼마나 오랫동안 액세스하지 않은 데이터들 대부분 액세스하지 않은 데이터들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액티비티하기 좀 데이터가 필요했지만 네. 그때 임시 공유했던 파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퇴사자가 올려놓고 간 그쵸? 파일일 수도 네네. 있고요. 아니면 프로젝트 때문에 올려놓은 파일일 수도 있는데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말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될지 여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리고 각 파일 서버에는 어떤 파일 타입별로 존재하는지 우리 회사의 업무용 데이터로 필요한 건지 아니면 뭐 요즘 가상화 환경들 네. 이런 것들이 얘기 나오다 보니 그런 가상화 환경 테스트 이미지 파일이라고 하는 뭐 가상화 파일들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을 불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 다 정리를 할 수 네네.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파일 서버에 보면 어떠한 그 폴더에는 액티비티가 막 활발하게 일어나고요. 어떤 폴더는 거의 안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활발한 곳은 좀 빠른 디스크로 좀 거의 안 쓰는 곳은 이제 저렴한 스토리지에 네네. 이제 장기 보관하는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보안 요건으로도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데모 03이라는 사용자가 최근에 퇴사를 했어요. 그럼 최근 퇴사했는데 어떠한 데이터를 가져갔지?
뭔가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했을지 모르기 때문에 데모 03이라는 사용자를 클릭하면 데모 03이 접근할 수 있는 폴더 리스트들이 나오게 되고요. 네. 각 폴더에 어떤 마지막으로 했을 때 리드를 했는지, 뭐 라이트를 했는지, 아, 수정을 네. 했는지 이런 정보들을 같이 볼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각 폴더별로 또 어떤 사용자들이 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잖아요. 내가 만약에 누군가한테 파일을 공유를 하고 싶을 때 예전엔 파일 서버들이 잘 없을 때는 파일들을 그냥 내 PC에 방화벽을 다 내리고 네. 다 오픈해버리죠. 에브리원으로 네네. 다 들어와서 그런 것들이 사실상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음. 그런 것들 네트워크가 다 오픈된 네. 에브리원이 접근할 수 있는 곳들을 찾아서 가시성도 보여주고 필요하다면 이 에브리원 권한을 다 뺄 수도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가이성한 다음에 네. 이제 아까 이제 뭔가 이제 지울 건 지워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맞습니다. 정책을 수립하면서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여기처럼 이제 엔터에서 볼트가 통합시키겠네요. 그다음에. 네. 맞습니다. 저희 데이터 인사이트 화면에서 이제 엔터프라이즈 볼트라고 하는 이제 아카이빙 솔루션과 통합된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기업 내에서 이제 데이터 가시성들을 다 보고 이제 정책을 수립을 하는 거죠. 네. 예, 정책을 수립 후 이제 엔터프라이즈 볼트를 통해서 지울 건 지우고 네. 보존할 건 보존하는 오케이. 이런 컨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자, 같아요. 근데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네. 이런 것을 한 번도 안 해본 기업 입장에서는 네네. 담당자는 좀 막연할 것 같아요. 네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거 컨설팅 같은 것도 해주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인포메이션 가버넌스 어드바이저리라고 하는 이제 컨설팅 프로그램이 있고요. 네. 그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기업 내 그 다크 데이터라고 하는 잘 안 쓰는 데이터들 이런 것들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해서 그걸 근거로 이제 리포팅도 해주고 네네. 그래서 가이드를 저희가 해드리는 거죠. 이러이러한 데이터들은 뭐 어떤 데이터이기 때문에 뭐 5년을 보존하는 게 맞습니다. 네네. 아니, 이러이러한 데이터들은 업무적으로 잘 맞으니까 이제 짧게 보관하고 파기하는 게 맞습니다. 뭐 네네.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합니다. 그런 이제 정책 수립하는데 보통 한 얼마의 기간이 걸립니까? 물론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대략 보통 저희가 이제 컨설팅 서비스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한 8주 정도를 8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짧은 기업은 한 2주 정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쇼트컷을 생성한다는데 예. 이게 무슨 의미죠? 이제 쇼컷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아카이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왼쪽 화면이 아카이빙 전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네. 오른쪽 화면이 아카이빙 된 후 화면인데요. 네. 사실 아이콘 모양만 살짝 바뀌었죠. 네. 네, 아이콘 모양이 바뀌었는데 실제 파일들은 똑같은 용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해당 파일 32메가짜리 파일을 보게 되면 실제 사이즈는 32메가지만 네. 막상 서버에 저장된 거는 4KB 정도로 저장된 거고요. 네네. 실제 이 데이터는 아카이빙 서버로 다 넘어갔다는 거죠. 아. 그래서 클릭하면 원본이 열리는 네네. 그러니까 링크 형태. 네, 맞습니다. 바로가기 링크 형태로 네, 아카이빙 된다. 그게 이제 저희가 말하는 크리에이트 쇼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카이빙 시스템의 동작 원리는 이런 컨셉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뭐 파일 서버다, 쉐어포인트 서버다, 이메일 서버다. 그 다양한 그 데이터들이 다 저희가 통합으로 아카이빙을 할 거고요. 다 저희 데이터를 다 아카이빙 한다는 컨셉은 잘라내기 붙여넣기 컨셉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 현재 시스템에는 그 데이터들이 다 없어지는 거죠. 네네. 그러면 현재 시스템의 스토리지는 자동적으로 공간이 줄어드는 거고요. 저희 쪽으로 와서 또 중복 제거가 돼서 네. 또 스토리지 절감 효과를 또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볼트가 또 그 데이터 보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보존 기간을 5년이다 7년이다 설정해 놓으면 자동으로 파기도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관리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핏 들으니까 이거 하면 사실 그 이메일 쪽에 굉장히 유용할 것 같거든요. 네. 우리가 저도 개인적으로 뭐 이메일 잘 안 주고 하면 네네. 굉장히 쌓여가지고 그 PC가 버벅거리거든요. 네, 나중에. 맞습니다. 네. 그런 문제는 없어지겠네요. 네. 하게 되면.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 이메일 서버에 대해서 중요성이 요즘 최근에 증대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네. 대부분의 업무를 보게 되면 거의 이메일로 커뮤니케이션을 한 70% 넘게 하고 그렇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이메일에 대해서 메일 시스템 효율화라던가 그다음에 사용자 사소한 무제한을 쓰고 싶은 욕구라던가 그다음에 막상 소송이 걸리거나 내부 감사를 할 때도 대부분 이메일을 많이 감사를 한다라는 거죠.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메일 쪽에 대해서 상당히 아카이빙이 중요하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국내에서 이메일 아카이빙용으로 많이 쓰고 있나요? 네, 이걸? 지금 대부분들이 이메일 아카이빙들은 거의 도입을 많이 하고 있고 아니면은 예산을 많이 잡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네네. 됩니다. 여기 저널링이란 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저널링이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사실 엔지니어 분들도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저널링이라는 기능 자체는 네. 사실 메일 시스템에서 제공을 하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익스체인지 서버라던가 IBM 도미노 서버 이 해당 서버에서는 해당 데이터들을 다 회사 내 모든 송수된 메일들을 별도의 저널이라는 사서함 안으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회사 내에 뭐 안영진이 홍길동한테 메일을 보낼 때 중간에 메일 시스템이 저널 에이전트가 돌아서 한부를 카피해서 저장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다시 홍길동이 안영진한테 이제 회신을 하는 거죠. 네. 그럴 때도 또 저널 에이전트가 한부 카피해서 또 저널 사서함으로 떨어지게 네네. 되는 예, 이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회사에서도 모든 이메일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네. 다 이제 저장을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로그처럼.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감사를 한다거나 소송이 걸리면 여기서 증거 자료를 찾는다거나 네네. 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보이는 화면은 이제 추가적인 사서함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아까 이제 저널링에서 이제 감사나 소송 목적이었고 이번에 네. 개인 사용자들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메일들이 오늘이 10월 29일이지 않습니까? 네. 예. 메일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메일은 오고 있었을 건데요. 근데 여기 모든 메일은 다 사실 다 중요합니다. 네. 어떤 게 안 중요하고 그 중요하다를 판단하기 본인도 사실 판단하기 어렵고요. 근데 그 액세스율을 보면은 누구나 다 비슷하다는 거죠. 최근 이번 주에 온 거는 한 100% 본다는 거고요. 네. 1주만 지나도 한 80%, 2주 지나도 50%.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액세스율이 떨어지는데 사실 5년, 10년이 지나도 빵프로는 없습니다. 1%라는 거죠. 언젠가 검색해서 찾고 싶은 거고요. 네네. 네, 그러한 데이터들 잘 안 보는데 지우면 안 되는 것들을 저희 엔터프라이즈 볼트가 아카이빙 하겠다는 컨셉입니다. 네. 네, 이렇게 잘 안 보는 한 1% 정도 되는 데이터들만 잘 아카이빙 하는 거고요. 자주 보는 데이터들은 메일 서버에 두고 네네. 하는 건데요. 저희 엔터프라이즈 볼트가 아카이빙을 할 때 다른 아카이빙 솔루션이랑 틀린 것은 잘라내기 붙여넣기 하고 바로 가기 쇼컷이라고 하는 걸 링크를 남겨놓고 가져간다는 네.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아카이빙 서버에 가서 일일이 다 뒤져야 되는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내가 이미 익숙한 내 PC 화면에서 네, 맞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인덱싱처럼. 네, 책의 맞습니다. 인덱스처럼. 기존에 늘 쓰던 그 환경 그대로 네네. 아웃룩이면 아웃룩, 웹 네. 버전이면 웹 버전 그때 그 환경 그대로 메일들을 아카이빙된 메일과 그 아카이빙 되지 않은 원본 메일들을 다 같이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네. 사용자들은 늘 더블 클릭하면 원본이 이렇게 열리게 되는 자, 더블 클릭하면 원본이 근데 네. 금방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더블 클릭했는데 뭐 한 네. 20초 뒤에 열렸어. 네. 그럼 되게 짜증 날 것 같거든요. 네, 보통 이제 아웃룩 같은 경우는 저희가 P2P로 통신을 하기 때문에요. 한 30메가 정도 다운로드 받는 데는 한 3초 정도 소요가 네. 되고요. 어. 근데 중요한 아카이빙의 컨셉은 그겁니다. 메일 서버보다는 잘 안 보는 데이터, 액세스 잘 안 하는 1% 정도에 대한 데이터들을 가져오는 거기 오케이. 때문에요.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최근 메일들은 다 메일 서버에 두는 거고요. 오케이. 네. 네. 그래서 지워지면 안 되는데, 아, 네, 네, 갖고는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쌓여 있는 거고요. 네. 그건 어떻게 정하나요? 누가 어떻게 정하죠? 아까 정책에서 정하는 네, 겁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책을 수립을 할 때 네. 뭐 한 달 지나면 아카이빙 하겠다. 아니면 2달 지나면 아카이빙 하겠다. 근데 대부분 사용자들 패턴이 똑같다라는 거죠. 일반 임직원들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지나면 잘 액세스를 안 한다라는 컨셉을 갖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한 달 지나면 대부분 아카이빙 하지만 좀 위에 높으신 뭐 VIP 분들은 뭐 6개월 지나면 아카이빙 하고 그다음 뭐 최근에 프로젝트를 많이 띄어서 뭐 갑자기 메일량이 많아지는 분들은 이제 뭐 헤비 유저라 그래서 네. 이제 사서함 그 기간별이 아니라 쿼터 베이스로도 아카이빙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해지는 거죠. 이제 현재 100메가 사서함 쿼터인 사용자인데 현재 네. 85메가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해당 사용자에 대해서 한번 메일 현황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5메가, 9메가, 8메가, 10메가 이런 큰 파일들을 갖고 있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아카이빙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용량이 바뀐다라는 거죠. 네. 20KB, 10KB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의 뭐 링크니까. 네, 그렇죠. 바로 가기 링크만 남아 있다 보니까 용량이 네. 얼마 안 되겠죠. 네. 그럼 결국에는 사서함 공간이 100메가 중에 아까 85메가 쓰던 게 이제는 400km 정도. 그럼 거의 이제 안 쓰는 거죠, 이제는. 네. 네. 근데 중요한 건 메일은 안 지워졌다라는 겁니다. 사용자들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클릭하면 원본이 또 열릴 거고요. 필요하면 사용자들이 아카이빙도 수동 버튼으로 할 수 있고요. 아, 수동으로 할 수 네. 있고요. 그다음 수동으로 복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용자 사사원 공간을 무제한으로 줄 수 있는 시나리오가 생긴다라는 거죠. 네. 1인당 사사원 공간은 100메가지만 아카이빙 영역에서 무제한을 주면 결국엔 이 사용자는 무제한 컨셉으로 메일을 쓸 수 있게 되는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그럼 굉장히 이거 도입되면 이제 IT 팀에서 네. 현업 쪽에서 약간 생색을 내겠네요. 네, 그렇죠. 대부분들이 이제 메일 시스템 고도화라던가 이런 걸 할 때 예산을 써서 이렇게 투자를 하지만 사실 좋아지는 건 없거든요. 네. 예, 그냥 메일 시스템 버전업만 되는 거지. 네, 그렇죠. 사용자 입장에선 메일 송신되는 것 늘 똑같고 네. UI 늘 똑같은데 왜 돈을 쓰냐는 거죠. 예, 근데 알고 보면 이제 기술 지원 만료가 되고 제품 노후화되고 뭐 하드웨어 노후화돼서 이제 도도화하는 건데 네. 사실 임직원 입장에서는 베네핏은 별로 없다라는 그렇죠. 와닿는 게 겁니다. 없으니까. 네. 이런 것은 딱 와닿겠네요. 네, 이런 거랑 보통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메일 시스템 고도화다, 그러면 무제한하면서 제품도 업그레이드하는. 또 이렇게 되면 이것이 또 이제 이것도 그렇지만 또 이렇게 자기 PC의 네. 성능도 네. 메일 시스템이 또 무겁거든요. 사실 네, 맞습니다. PC에서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차지해요. 얘가. 네, 맞습니다. 이때 버벅거리는데 네네. PC가 이제 내 PC 좋아졌다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네, 그런 것까지도 예, 어쨌거나 서버 쪽의 용량이 줄다 보니까 사실 그 익스체인지 같은 경우 아웃룩에서 서로 통신을 할 때 이 캐시 모드라는 걸 쓰거든요. 네네. 그러면 현재 서버에 사서함에 있는 데이터를 다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네. 그 다운로드 받는 것 양이 이제 줄어들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그렇죠. 쇼컷으로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PC까지도 빨라지는 효과를 네.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다 아카이빙을 하고 나서 이제 다 쇼컷만 남아 있다 보니 네. 당연히 메일 시스템이든 저희 그 파일 서버든 쉐어포인트든 이제 다 쇼컷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백업 시간 오래 걸리던 거 줄어드는 건 당연한 아.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백업 시간이 줄어든다는 건 뭐죠? 나중에 재해 상황에서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상황이 다시 된다라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이제 이메일 아카이빙에 대해서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감사팀이나 법무팀 입장에서는 기업 내에 서로 다 송수신된 메일들을 다 보관하고 네. 언제든지 오래되더라도 검색해서 찾기를 되게 원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로깅 솔루션이라던가 이런 걸 도입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오래된 뭐 한 3년, 5년 전 데이터 찾기 많이 힘들었고요. 그리고 원본 뭐 첨부 파일이라던가 이런 내용들까지 검색하기도 많이 힘들었었다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산팀 입장에서도 이제 메일 시스템 고도화 네. 방안, 그 다음에 임직원 입장에서는 사선 공간 무제한이라던가 보안팀 입장에서는 이제 외부로 유출되는 것들을 이제 막을 수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회사가 이제 투명해진 거네요, 그죠? 네. 데이터 관점에서. 그래서 각 영역별로 이제 전자 문서들은 뭐 파일 서버나 쉐어포인트 서버나 이메일 서버 이런 다양한 곳에 데이터들이 무분별하게 이제 저장이 되고 있을 텐데요. 그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것들을 저장하면 안 돼. 뭐 이런 내용들은 쓰면 안 돼. 라고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이제 키워드를 등록을 해 놓는 거죠. 네. 매일같이 이제 상시 감사를 통해서 이런 데이터들은 지워야 되겠다. 이런 데이터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를 보시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네. 이제는 뭔가 이제 퍼스널한 것은 네네. 다 자기 스마트폰에서 해야지. 네, 그 시대 맞습니다. 오는 것 같아요, 그죠? 네. 회사 소속인 어떤 기계 갖고 할 때는 네네. 내 퍼스널한 걸 할 필요가 해소도 안 됐고 그렇죠. 할 필요가 없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시대가 오는 이제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여기 이디스커버 이것도 이제 2017년 아까 3월 네, 맞습니다. 3월 15일. 15일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2년도 안 남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얼마 안 남았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디스커버리 부분도 곧 오기 때문에 사실상 앞서 얘기했던 내용도 이제 데이터를 많이 보관하고 있어야 네, 나중에 네. 소송이 걸리더라도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나중에 소송이 걸리면 이제 사실 영역들이 봐야 될 곳이 많다라는 거죠. 특정 어디 PC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메일 그렇죠. 서버도 봐야 되고 파일 서버 있는 것도 쉐어포인트에 올린 것도. 근데 이제 저희가 다 아카이빙 하고 있다 그러면 아카이빙 서버까지도 다 검색해서 찾을 수 있는 네. 이런 통합 체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오케이. 아까 얘기한 거고. 네. 국내에도 지금 150개 기업 이상이. 해외는 사실 이 디스커버리 때 훨씬 더 많이 쓸 것 같네요. 그쵸. 용도가. 지금은 거의 뭐 1단계를 뭐 데이터 인사이트, 네. 그다음에 2단계를 저희가 이제 아카이빙, 그다음에 3단계를 이디스커버리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네. 사실 전체적으로 1단계 도입하는 고객사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2단계까지도, 그다음에 자, 그러면 이게 3단계.
우리나라에서 네. 일단 우리나라에서 지금 1단계만 도입하는 네. 고객들을 네. 대략 뭐 어떤 업종이나 네네. 이걸 적용하는 업무 분야 같은 경우는 어떤 쪽에서 어떤 쪽의 군들이 이걸 많이 도입하던가요? 근데 제가 이제 그동안 한 150군데 이제 판매된 고객사들을 보니까 네. 인더스트리는 딱히 어디 뭐 아, 금융이다, 오케이. 제조다 이렇게 나눠지진 않았고요. 모든 영역에서도 다 뭐 매일사선 공간 무제한을 다 원하셨고 네. 그거에 따라서 사소함에 대한 뭐 메이시스템 고도화 이런 것들 다 많이 원하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최근 트렌드는 모든 기업들이 이제 PST로 PC로 내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막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니? 이런 대안으로도 많이 준비를 하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워낙 설명 잘 해주셔가지고 요약을 또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네. 바로 이제 또 워낙 또 이제 질문들에 대한 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제 질의나 갖도록 하겠고요. 차장님께서는 답변 주시면서요. 네. 오늘 질문 네. 잘한 분 네. 세 분 이름을 적어주세요. 그래서 네. 세 분한테 저희가 이따가 촬영 방향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네. 이거 잘 제가 이제 노안이 분들 제가 키워줄 수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노안이 올 라인 아니니까 그죠? 네. 오케이. 자, 박한지님, 아카이빙한 경우에는 데이터가 확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 데이터를 조회하면 아카이빙 영역이 복구되어 오랜 시간이 지나면 데이터가 거의 원래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아카이빙한 데이터가 특정 기간, 일주일 혹은 한 달 동안 액세스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아카이빙을 하면서 데이터 영역을 줄여주는 것과는 대안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품 영역이 네. 파일 서버 아카이빙이 있고 쉐어포인트가 있고 이메일 서버가 있는데 다 틀립니다. 네. 이 동작하는 방식은 거의 틀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메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카이빙 서버로부터 MSG를 다운을 받고요. 네. 그게 클라이언트 PC로 떨어지는 거고요. 네네. 그게 다시 오픈돼서 열렸다가 그게 나중에 닫고 나면 휘발성은 사라집니다. 네네. 그래서 다시 서버에 저장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모비님, 기관계 시스템을 작성하는 데이터는 관리가 용이하지만 비정형 자료 등은 동일한 자료가 다른 이름의 중복이 여러 개 생성 관리하고 있어 스토리지의 악영향과 데이터 자료의 최신성에 대한 혼동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도 해결이 가능한지요? 예, 저희는 이제 데이터 아카이빙을 할 때요 중복 제거라는 기술을 쓰게 되고요. 네. 근데 저희가 그걸 해시 태그로 저희가 다 찍습니다. 네. 그래서 아카이빙 할 때 해시 값이 똑같다면 중복된 데이터라고 인정해서 스토리지를 절감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지연님, 가끔 감사나 상위 기관에서 요구 자료가 오면 매번 같은 주제와 같은 서브젝트로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서 불편한데 이를 편리하게 작성, 제출할 수 있는 통계 형태로 만들 수 없을까요? 예, 저희는 이제 찾아서 검색해서 이제 제출하는 그런 이디스커버리 솔루션이 있고요. 네. 근데 통계 형태로 만드는 거는 사실 저희 제품 패키지에는 없습니다. 네. 김지호님, 디지털 포렌식을 위해 베리타스에 제공하는 솔루션에서는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포렌식을 위해 무조건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는 것 부분하고 저희가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약간 이디스커버리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디스커버리에는 저희가 EDRM이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레퍼런스 모델이 있고 거기에도 1단계가 인포메이션 가버넌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데이터를 무조건 저장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데이터가 불필요하다고 하면 판단해서 지우는 그리고 필요한 데이터, 법적 보전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자료 보전이 필요한 규정 준수에 따른 그거에 대한 데이터들만 보관하도록 가이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모님께서는 파일 서버에 있는 비정형 데이터도 가능한지요? 네, 저희가 제공하는 게 이제 윈도우에서 많이 쓰는 파일 서버, 그 다음에 나스 스토리지 이런 곳에 쌓여 있는 비정형 데이터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 아카이빙하고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닉스 서버는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네, 저희가 이제 비정형 데이터는 유닉스 서버 쪽은 안 되고 있습니다. 네네. 강상호님, 기업의 데이터가 방대해짐에 따라 아주 지난 10년, 20년 전자문서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인데 계속해서 보관하는 게 맞는지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네,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IT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IO 분들도 그렇고 전산팀 직원들도 그렇고요. 대부분 만나보면 데이터들이 다 불필요한 건 아는데 어떻게 지워?
목 복원에 이런 내용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라도 이제 이런 것들을 가시성을 보고 이제는 시작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수열님은 시만텍에서 베리타스가 독립한 후에 데이터 보존과 보안에 관한 연동 및 시너지 효과가 감소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는데 이것이 기후에 그치도록 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 솔루션이나 로드맵이 있는지요? 네, 저희가 원래 시만텍과 베르타스는 별개 회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5년도에 정보 보안과 정보 관리를 통해서 이제 합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저희 이제 합치면서 각자 부분에 대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 진행을 같이 했지만 결국엔 정보 보안과 정보 관리는 내부적으로도 다 따로 같이 진행을 했었던 거고요. 네. 저희가 회사만 분리됐다라고 보시면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최감독님께서는 코멘트 주셨습니다. 요즘 빅데이터 모다에서 데이터가 기하급수로 증가하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업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베리타스의 데이터 관리 솔루션이라면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가 이루어져서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라고 코멘트 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김성님은 특정 유저가 작성한 모든 문서에 대한 일괄 권한 수정 등이 가능할지요? 말씀하신 퇴사자가 작성한 데이터를 특정 사람에게만 열기 권한을 주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문서 관리 솔루션이라기보다는 이제 데이터 관리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특정 사용자들에 대한 이제 권한을 부여하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뭐 액티브 디렉토리라던가 이런 부분과 연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성우님, 정형 및 비정형, 로데이터에 대한 색인 및 검색, 빅데이터 등 활용 범위를 넓히고 싶은데 이를 위한 관리 기능이 베리타스에서 가능한지요? 저희 제품의 컨셉은 이제 정형화된 데이터들은 대부분들이 뭐 이제 쿼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리를 많이 하시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비정형 데이터의 포커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병수님, 베리타스는 이중화 백업 솔루션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한 기능이 있는지요? 저희 제품에서는 이제 이메일 아카이빙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피스 365랑 연동하는 이제 EV 다클라우드라는 제품이 같이 있고요. 그래서 그 이메일 오피스 365에 쌓여 있는 모든 메일 데이터들을 저희 EV 다클라우드로 저장해서 거기서 이디스커버리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네. 이경목님, 데이터 인사이트의 경우 엔터프라이즈 볼트, 이디스커버리 다른 회사 제품을 같이 사용할 수 있나요?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은 데이터 인사이트는 파일 서버라던가 기업 내 뭐 쉐어포인트 이쪽에 접근해서 데이터의 가시성을 확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터프라이즈 볼트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영역입니다. 거기를 이제 다시 가시성 확보하실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디스커버리 또한 이제 전체적으로 소송 증거 찾을 때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태신님, 아카이빙이 좋긴 합니다만 원본 파일을 읽고 쓰거나 할 때 속도가 느리거나 하는 문제는 없는지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카이빙 컨셉이라고 하는 것들은 잘 안 보는 데이터 보관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보는 데이터들은 대부분 원본 뭐 메일 시스템이라고 하면 메일 서버에 두는 거고요. 파일 서버라고 하면 파일 서버에 계속 두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 아카이빙 솔루션이 필요한 이유는 모든 데이터를 다 보관하기 어려우니 자주 보는 것들은 해당 서버, 잘 안 보는데 지우면 안 되는 것들만 아카이빙 서버로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목님, 네이버, 구글 메일 등도 베리타스 EV를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저희가 지금 현재는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그 익스체인지 서버라던가 그다음에 IBM 도미노 그쪽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미호님, 공공기관인데 5년까지의 문서도 자주 사용자의 요구가 수시로 있습니다. 오래되었지만 속도가 많이 느려 아쉬울 때가 많은데 이런 오래된 문서도 아카이빙 전환이 가능한지요? 아카이빙 전환 시 다른 문제될 건 없는지요? 네, 저희가 이제 저희 제품에 이제 호환성 리스트가 있고요. 지금 현재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그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에 따라서 저희가 호환이 가능하다면 바로 그 적용이 가능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카이빙 됐다고 해서 쇼컷으로 다 변해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경험 거의 동일하게 클릭하면 원본이 열릴 수 있는 구조로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한지님, 데이터는 아카이빙도 중요하지만 실제 그 데이터를 찾을 때는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실제 필요한 데이터가 메일에만 존재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서요. 메일뿐만 아니라 백업받은 데이터 혹은 백업받은 스토리지의 내용도 통합 검색이나 복구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느 시스템까지 연계가 가능하고 검색 권한도 사용자나 팀, 그룹별로 나눠줄 수 있는지요? 네,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예, 지금 현재 그 IT 현재 환경이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카이빙이라고 하는 솔루션들을 생각보다 많이 모르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스템을 백업받고 나중에 필요한 데이터를 찾으려고 하면 여기저기 영역에 접근하셔서 다 검색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앞단에 저희가 아카이빙이라는 솔루션이 들어가면 모든 데이터들을 다 거기다 모아 놓는 거고요. 필요하면 거기를 찾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데이터도 보존을 해야 된다? 그럼 거기 시스템을 백업 받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어떤 권한 부여 같은 건 어떤 권한 네. 부여 같은 것 맨 밑에 검색 권한 같은 거 권한 사용자 팀 그룹별로 네. 이제 검색을 해야 되는 사용자들은 이제 다 다양할 겁니다. 뭐 일단 뭐 팀 내에서 임직원들이 직접 검색을 해야 되는 건 자기 영역, 그리고 자기 그룹에 맞는 권한, 그리고 파일 서버 같은 경우는 거기에 권한이 있는 분들이 그대로 상속돼 갖고 저희 아카이빙 쪽에도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나중에 감사라던가 법무팀 같은 경우는 모든 사용자들 영역을 다 검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회사 내에 있는 네. 모든 어떤 그 데이터, 문서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한 곳에서 집중 네. 관리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정책을 딱 수립해 가지고 네. 자동화 시켜버리는 거죠. 네, 그죠? 맞습니다. 네, 줄일 거 줄이고. 네. 자, 김지원이 아카이빙 서버의 경우 압축은 별도라는죠. 관리자가 압축률도 설정이 가능한죠.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아카이빙하면서 다 압축도 하고 중복 제거를 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고요. 네, 뭐 필요하다면 중복 제거 기능을 끌 수는 있습니다. 네. 네. 자, 최감님 최근에 동료 메일 사삼을 우연히 본 적이 있는데 안 읽은 편집 목록이 9,000개였다는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정리 안 하냐고 말하니까 다음날 수동으로 일일이 삭제하고 정리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에는 이메일 아카이빙이 절실하겠네요. 아, 맞을 네. 것 같네요. 네네네. 저는 9,000개보다 더 많은 사람도 봤어요. 네. 제가 그랬어요. 아니, 저도 지금 뭐 잘 안 보는 포탈 메일들 들어가면 몇만 개 몇만 사실 개 있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잠깐만. 이도현님 아카이브로 링크 걸 때 보안상의 문제는 없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아카이빙 서버랑 현재 시스템이랑은 이제 웹 방식으로 동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HTTP지만 둘 간의 연결 통신은 이제 SSL 통신해 갖고 암호화 채널을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한영석님 아까 링크 정보 쇼트컷 링크 왜 아카이빙 원본 파일 용량 정보도 같이 표시되는지요? 파일 서버 같은 경우는 원래 용량을 볼 수 있고요. 네, 이메일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은 볼 수 볼 없습니다. 수 없고요. 네네. 백한숙님 링크는 지우고 아카이빙 서버에서 검색도 지원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제 아카이빙 하는 방식은 잘라내기 붙여넣기 하는 방식이고요. 카피 기능도 있고요. 그다음에 잘라내기 붙여넣기 쇼컷 만들기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을 다 지원합니다. 네. 뭐 한구영님 메일 서버는 서울 본사에 있지만 해외 지사, 동남아 인터넷 환경이 안 좋은 곳에서는 어느 정도 효율이 나올지 저영선도 아니고 국제망 나올 때는 1Mbps밖에 속도가 안 나와서요. 네.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메일 서버를 글로벌하게 쓰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뭐 그 특정 해외 지사 쪽에다가 익스체인지 서버라든가 이런 메일 서버를 별도로 두시는 고객사들도 있고요. 만약에 한 본사에서 그거를 다 운영하고 있다. 그럼 사실 좀 많이 느리실 겁니다. 이미 네. 사용자들이. 네네. 근데 아카이브된 데이터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더 느리실 거고요. 그 부분은 사실 네트워크 쪽 네트워크 문제죠. 네, 네트워크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이드하는 건 최대한 아카이빙 데이터를 뭐 일반 임직원들 한 달이라고 하면 그분들 한 6개월 좀 네네. 시간을 더 늘리는 거죠. 네. 김혜연님 태블릿이나 모바일에서 사내 데이터를 받고 일을 하고 싶을 때 VPN과 SSL 적용 등 기술적으로 아카이빙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뭐 외부에서 이제 모바일 기 같은 거 할 때 네네. 이제 VPN으로 접속하고 네네, 하잖아요. 그럴 맞습니다. 때 이제 아까 아카이빙에 접속되는 네. 데이터를 볼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 일단은 제가 약간 말을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제 저희는 기기마다 그러니까 윈도우 PC냐 윈도우 PC면은 사실 VPN 연결하면 늘 쓰던 대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적용되는 영역이 태블릿 아니면 모바일 이런 거다라고 하면 이제 액티브 싱크를 익스체인지 같은 경우 쓰게 될 텐데요. 그 영역과 똑같이 저희는 아이맵을 또 지원을 합니다. 네. 아이맵 프로파일 지원을 하고 그쪽을 통해서 아카이브된 메일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최재규님 백업이 빠르다고 해서 반드시 복구가 빨라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특히 중복 제거 백업 수행 시에는 복구 시에는 디프래그먼트 과정이 필요해서 더 걸릴 것 같은데 어떤지요? 저희가 이미
아카이빙을 할 때 해시값을 보고 계속 링크만 저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온 것만 원본을 저장하고 두 번째부터 링크만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요. 복구할 때는 그 링크를 찾아서 원본 바로 불러오는 구조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 응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아님, 아카이빙 시 티어별로 데이터 프로세스가 동작한다고 할 때 중복제가 디도 포함 성능 문제는 없을까요? 그리고 데이터 소산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산 데이터 히스토리 관리도 되는지요? 네. 예, 이 부분도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대부분 이제 데이터들을 현재 시스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저렴한 스토리지인 아카이빙 서버로 또 장기 보존이라던가 뭐 무한정 보존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또 테이프 장치나 아니면 별도의 저장 장치로 또 이동해서 뭐 소산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베리타스 제품에서도 현재 시스템에 대한 아카이빙 솔루션으로 엔터프라이즈 볼트가 있는 거고요. 그 데이터를 또 2차 소산할 수 있도록 넷백업이라는 솔루션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비를 그 솔루션을 통해서 뭐 테이프 장치라던가 넷백업 어플라이언스 장치로 또 다시 2차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최홍창님, 이메일 아카이빙은 전자기록 관련 법안 및 규제 관련 법안으로 해서 이슈가 된 후 활성화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국내 진행 사항은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삭스 법안이라고 있었고요. 그래서 각 나라별로 뭐 일본은 J-삭스다, 중국은 C-삭스다 해서 코리아도 뭐 K-삭스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많이 활성화될 거다라는 게 한 2009년도에 많이 붐이 일었죠. 근데 실제로 지금 현재 K-삭스는 발효가 되지 않았고 현재는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아카이빙 시장이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저희 엔터프라이즈 볼트는 단순하게 데이터를 보존만 하는 목적이 아니고요. 매일 시스템 고도화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디스커버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기능들이기 때문에요. 사실 엔터프라이즈 볼트는 많이 팔리고 있지만 아카이빙 시장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네. 네. 최감래님, 파일 서버, 이메일 서버, 쉐어포인트 등 데이터 종류에 따른 저장 방식도 다양한데 이러한 모든 데이터를 아카이빙하고 관리한다고 해도 결국 그것도 데이터에 집약이 되는 건 아닌가요? 결국 또 다른 관리에 관리가 되는 경우는 아닐까요?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예, 지금 현재는 파일 서버, 이메일 서버, 쉐어포인트 이런 각 영역별로 그 인프라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금 생성된 데이터들은 다 따로 관리를 하고 계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감사팀이나 법무팀이 뭐 증거 자료를 필요해서 요청을 하면 쉐어포인트 담당자한테도 이메일 서버 담당자, 파일 서버 담당자, 아니면 뭐 현업부서 담당자들한테 요청을 해야 됐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중앙에 모아놓다 보니까 아카이빙 담당자한테 요청을 하면 모든 데이터를 다 찾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승규님, 데이터 인사이트는 파일 서버 이외에 EDMS와 통합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지요? 예를 들면 이닥스의 DM과의 연결 여부. 지금 저희가 데이터 인사이트가 지원하고 있는 EDMS라고 하면 사실 딱히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국내에서 EDMS를 많이 쓰고 있는 게 쉐어포인트라는 제품이 있고요. 네. 그 제품과 연동은 가능합니다. 이정희님, 학교나 공기관에서 이러한 제품을 사용했을 때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또 청소년들을 위한 스마트폰에 연결했을 때 사이버다 기자재들처럼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까? 일단 뭐 장점이라고 보게 되면 이제 뭐 선생님이라던가 교수님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데이터들을 많이 메일을 주고받다 보니까 네. 많이 보관을 하고 싶어 하시고 네. 사전 보관이 늘 부족하시고 그다음 필요하면 빨리 복구해야 되는 상황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을 통해서는 사실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무제한 사서함을 준다는 것 자체가 네네. 상당히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은 관점의 질문들 많이 하셔가지고요. 좋은 방송 된 것 같고요. 박한진, 김상원, 유경환님 요 세 분은요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캔들하고 촬영 방향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설문해 주신 분들한테 저희 추첨해서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마지막 한 말씀 마치고 하죠. 네. 예, 저한테 좋은 시간 주셔서 많이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좋은 내용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오늘 이걸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